네, 지금 요 세미나가 현대미술 버블 바라다라고 돼 있고, 이 안내문에 보니까 미술계에서 종종 일어나는 위작,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자리라고 돼 있는데, 이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요구는 대개는 그 표절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리는 표절로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쓴 케이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이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불 꺼주세요.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제가 조금은 갖고 왔어요. 제가 이 박정현 작가의 사건을 갖다 처음 들은 건 이분이 저하고는 일면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 법원에 내는 그 의견서, 그때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 전문가 의견서를 내고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2심에서 승소가 나서 양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건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 그 발표문도 저도 봤는데 대개는 이 대구 작가랑 이 부산 그분이 그 소속이 부산이죠. 손몽주.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집중한 발제문으로 돼 있어서 저는 표절 전반에 대한 사건, 그러니까 미술계 표절 전반에 대한 사건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표절 사건에 있다는 제가 발표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함하고 정의감이 있을 때, 저 두 가지는 우리가 아무튼 지향하는 가치잖아요. 근데 저기에 그러니까 무지까지 뭉칠 때 벌어지는 일들이 저는 이렇게 표절 논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표절 논란은 표절을 저지르는 일이 순수 정의 무지가 있어가지고 벌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저 사람 표절을 했어 라는 어떤 공분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표절 작가로 낙인 찍힐 때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표현한 문장이 저거고요. 저는 그 표절 사건에 여러 번 관여한 평론가예요, 공교롭게.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발제문은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인가 그때 시사저널에 썼던 원고를 두 개를 편집을 해가지고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거기는 내용을 그대로 읽게 되면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 돼버려서 말씀드린 대로 표절 사건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벌어졌던 표절 사건의 양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고요. 저는 표절 사건 관련해서 원고 기고는 세 차례 이상 있고, 관련 방송, 이거 표절이냐 맞냐, 표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공중파에서 요청해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차례 이상 했고, 법원에도 전문가 의견서를 두 분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저기 말한 비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아주 공론화되거나 법정으로 가거나 방송에 나오진 않았는데 저한테 나 표절당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내 생각은 어떻다라고 말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한 거예요. 찾아봤더니 되게 많고, 저한테 그런 나 표절당한 것 같다라고 의뢰하신 분 가운데 두 분이 이따 좀 이따 인용을 하겠지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로 나온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 좀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분은 이미 공론화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요 사건이죠. 2015년도 1월 달에 김종숙 황인기 선생님이 베니스 비엔날레 2003년도 대표 작가셨죠. 그러니까 이 일은 베니스 비엔날레는 굉장히 중요한 미술 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대표 작가가 내가 표절당했다라고 주장할 정도이기 때문에 표절 사건은 정말로 비일비재예요. 그리고 거기에 표절당했다라고 그러니까 자칭 피해자죠. 피해자의 등 뒤로 대단한 공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표절 작가로 지목된 사람이 버틸 재간이 정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지켜본 바로는. 그래서 이 아래 몇 가지를 쭉 나열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이게 우리가 본론에서 다룰 2014년도에 있었던 아까 그 진행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박정현, 손몽주 두 작가의 작업이에요. 제가 외부 대중 강연할 때 표절의 여러 사례들을 갖다 쫙 표절 사건에 연루됐던 작가의 두 작품을 같이 나란히 보여주면서 꼭 물어봐요. 이 가운데 표절이 아닌 게 어떤 거 같냐, 혹은 표절인 게 어떤 거 같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표절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표절 논란은 대개는 비전문가들이 가세해가지고 그 일이 커지는 불행이 있고,
그리고 그 표절 작가로 이게 표절 사건이 됐을 때 갖고 있는 선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선악의 드라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남의 아이디어를 갖다 훔친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에 많은 사람이 가담하기 때문에 일이 되게 커져요. 근데 아무튼 거기 공분으로 이게 불타오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술계 지식이 사실 일천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건이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이거 표절 맞냐라고 언론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보여드릴 최정화, 이용백 이건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목조목 얘기를 들어서 표절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거는 이렇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언론사 입장에서도 표절인 것 같다는 제 말이 보도가 안 된 게 아니라 그 일간지에서 기사화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 세 곳에서는 그냥 기사화가 됐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의견이 있는 줄 모르니까 표절에 연루가 된 것 같다라는 기사가 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선악 이분법에 여러 사람이 가담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이 일이 잘 멈추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너무나 비슷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선생님들이 아마 다루실 테여서 이건 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종석 황인기 이것도 2015년경에 있었죠. 이거는 황인기 선생님이 이분을 고소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이분을 자꾸 날 표절로 몰아세워서 내가 타격을 받는다 해가지고 이분을 거셔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떤 반짝반짝거리는 빛글로 이 어떤 금강전도나 여러 가지 산소를 갖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먼저 했다라는 것도 주장하는 바로. 왜냐하면 미술계에서 표절이 지목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상의 유사성이랑 또 하나는 누가 먼저 했는가예요. 근데 이분이 먼저 했으니까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왜 전 표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2015년도죠. 그래서 고안미술상 받으신 분이 이거는 법정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표절로 지목당한 분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공공에 빠졌고 저도 이분을 위해서 법정에다 진술서를 쓴 적이 있는데 이 오각형별을 이렇게 시작점하고 꼭지점을 이렇게 앞뒤로 늘렸을 때, 그러니까 그럼 입체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작업하는 작가가 이미 있거든요. 천영미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정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것도 아무튼 유야무야 되면서 아무튼 그 사건 자체는 잊혀졌습니다. 공론화되진 않았어요. 이건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시인 출신의 어떤 사진가랑 전문 사진가가 이 사과를 공중에 이렇게 붕 떠있게 하는 이 모습들이 내 걸 표절한 거다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았고요. 공론화가 안 된 거죠. 근데 온라인상에서 이분이 심리적으로 꽤 큰 공공에 빠지게 됐었죠. 그래서 저도 그냥 온라인상에서 이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했지만 이게 남기는 상처가 굉장히 커요. 이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랑 표절 작가로 지목된 사람도 상처를 많이 받는데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나 언론사가 책임질 일이 사실 없거든요. 여기에 표절 사건에 정말 불행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뒤에 이 비슷한 사례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 사과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혹은 아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어떤 도상이 원래 있죠. 아담과 이브의 그것에서도 있고, 혹은 그 사과가 떨어지면서 중력을 발견했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도 있기 때문에 이 사과가 공중에 떠 있거나 사과를 공중에 이렇게 딱 일시 정지시키는 이미지들을 찾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애플 플로팅 해가지고 이미지 검색하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이미지는 어떤 사람한테 독점적인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미지나 아니면 그 조용단위 자체가 너무나 단순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같은 시간에 떠올릴 수 있을 법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 그 뒤에서 사례로 보여드릴 이미지들은 대개 그런 경우인데 이 표절 사건의 불행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도상이 단순한 건 똑같으면 너무나 비슷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 이건 표절이다라고 쉽게 가담을 해요. 그럼 뭐 그 표절로 지목된 작가는 설 자리가 정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표절 맞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건 일간지에서 세 군데에서 보도가 됐고 저를 인터뷰한 곳에서는 기사화시키질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표절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2020년도 키즈 비엔날레인가 거기서 그 최정화라는 우리나라 작가가 했던 그 새칭 꽃 탱크고요. 그 탱크 위에다 꽃을 이렇게 뒤집어 씌운 이미지죠. 이거 2017년도 이용백이라는 작가가 했던 또 다른 꽃 탱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도 문제시라고. 게다가 이 두 작가가 워낙에 나름대로 국내 미술계에서는 거물 작가다 보니까 뭐 주요 비엔날레 초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작가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커졌다고요. 근데 제가 이 발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 표절의 정의, 표절의 이유, 취지를 알고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표절이라는 것은 남의 작품을 훔쳐와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꼭 그걸 작품을 팔지 않다 하더라도 명성의 이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몰래 해야 돼요. 몰래. 들키지 않게 몰래 해야 된다고. 근데 어딜 봐도 들통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누군가 했는데 표절로 지목당했다라고 할 경우는 조영적 단위가 너무 비슷한 게 아닌지를 갖다 살필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여기 탱크는 전쟁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에 딴 것도 아니라 꽃을 결합시켜가지고 제시해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제스처는 1960년대 플라워 파워 무브먼트 있을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제기를 날짜까지 기억해요. 진짜 2020년도 10월 20일인가? 그때 기자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라고. 내가 집에 가지고 전화 다시 드리겠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네. 왜냐면 플라워 꽃이니까 플라워 탱크 해가지고 이미지 검색 한번 해보시라고. 많이 잡힐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저는 검색을 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봤죠. 당연히 많이 뜨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이런 거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이건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이 없이 그냥 만든 거야, 자기네가. 근데 이거 말고 우리 뭐 이 자리가 이거 해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스처에서 만든 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백도 최정화도 독점적인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는 도상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미술계 사람들도 어떤 사람하고 친할 경우 그 사람 두드러면서 이걸 표절 사건으로 부풀리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표절 사건의 여러 가지 불행 중에 하나가 미술에 어두운 사람들이 가담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표절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 이 사람의 주변에서 너 표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갖다 많이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더더군다나 분개해서 훨씬 더 확진 편향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까지 가는 게 정말 최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표절 사건을 보니까 저는 이거 표절 사건에 여러 번 연루해가지고 대개는이 아니라 전부였네요. 왜냐면 표절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전 계속 내세운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거로부터 이 세상사에 있어서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정치적 이해가 달라가지고 생기는 갈등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갈등이랑 이 표절 사건이 비슷한 어떤 공식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꽤 몇십 년 전부터 떠돌아다녔던 밈이죠. 그래서 이거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트위터가 올린 건데 트위터를 하다 보니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상은 악이 아니라 정의다. 악에는 죄책감이 따라오지만 정의에는 그게 없다. 적절한 제어 수단이 없다. 다들 정의만 있다면 상대방이 재기불능이 될 때까지 철저히 몰아붙여도 무슨 상처를 입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빛나는 정의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제 오늘 발표문의 제목이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감하고 어떤 의로움하고 무지가 합쳐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행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표절 논란이라는 거죠. 표절 논란에서 그러니까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 공분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심정을 갖다 옮긴 거에 가깝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표절 사건의 양상을 보니까 한 몇 해 전부터 한 2015년도 전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확증 편향, 뭐 피해자 중심주의, PC라는 건 정치적 올바름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이런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비슷한 그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됐다라는 말씀이고, 오늘도 여기 오면서 속보 뜬 걸 보니까 미국에서 바로 몇 시간 전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8세 고등학생이 초등학교에 급습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래더라? 20명 이상 죽었더라고요. 20명 이상 죽었어요. 그런 걸 보통 매스 슈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물론 지금 요 사건하고 우리 표절 사건 논란하고 딱 어떤 일치되는 그 면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백한 가해자가 있고, 그때 그 콜럼바인 총기 사건으로 해가지고 15명이 죽었거든요. 가해자도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죠. 그래서 12명 학생, 1명 교사 해가지고 총 15명이 죽었는데, 이제 이런 양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총기 난사 사건 터졌을 때 많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가해자 부모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느냐라는. 그러니까 가해자 학생이 잘못을 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도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미셀러니 같은 걸 갖다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5월 15일에 개봉한 영화인데 매스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딱 보는 내내 그 긴장감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그게 콜럼바인 총기 사건,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을 갖다 다루는 영화였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가해자, 이 아이랑 다른 학생 2명이서 1999년도에 총기 난사한 거 아니에요? 바로 죽고. 근데 이 어머니가 한테 쏟아진 여러 가지 당시 비난들. 그러니까 정확한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에 봉착을 해 있는 그 모습이, 아무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갈등 속에서 피해자,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좀 너무나 불필요한 공분에 대해서 환기하게 돼서 제가 이거를 그냥 갖고 왔고요. 표절소동에 제가 봤을 때 후과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박재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문제가 제기돼서 2017년도에 1심에서 졌고, 2심에서, 그러니까 작년 2021년도에 이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간이 7년이 약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소명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낙인이 찍혀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잊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사실 자체를 잊거나 아니면 별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 여러 번 만나거든요. 저는 전문가 의견서 쓰는 거랑 몇 가지 조언하는 문제 때문에 대구에 내려오거나 아니면 부산 쪽에 출장이 있을 때 일부러 대구에 내려가지고 이분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아무튼 심리적으로 많이 피폐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표절당했다라고 하는 사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제재,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표절 작가, 가해자를 함부로 막 공격을 해놓는 분위기에서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게 거의 무의미하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은 이런 거죠. 법원에서 작년에 이게 표절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아마 그 부산 작가는 내가 표절당했다라고 지금도 믿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감히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오면서 표절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연루가 변호하는데 연루가 됐기 때문에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고소인한테는 일단 자기가 표절당했다고 믿는, 자신의 작업과 유사한 결과물이 해외에서 제작된 바가 없는지 검색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고, 이거 하시는 분이 없죠. 이거 할 리가 없죠. 자기가 표절당했다는 확증 편향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드린 거고, 피고로, 그러니까 표절당했다라고, 표절한 사람으로 몰린 피고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말은 뒤에 있으니까 이따 말하기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겁니다. 왜냐면 사과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게 표절을 안 한 게 거의 분명하면 그 분위기를 약간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공분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무튼 이런 논란에 연루된 거에 대한 그 도의적인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먼저 전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표절 인정으로 간주가 돼요. 이걸 많이들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대 사과하면 안 되고 그리고 원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표절에서 얻게 되는 그 세상의 여러 갈등의 일반론이라고 아까부터 몇 번 말씀드린 진실과는 무관하게 어떤 진실은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양쪽에 두 가지 신념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에 따라서 떳떳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정말 자주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표절란 같은 게 소나기 같은 거더라고요, 진짜로. 우르르 확 쏟아졌다가 정말 왜냐면 이건 공분의례에서 벌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연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 소나기가 쏟아져서 소나기를 맞았을 때 거의 많은 표절로 지목된 사람들이 대개는 젖고 쓰러져 버리게 되죠. 이게 거기에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갖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했다니까요. 헛된 설 같은 건 없다. 왜 그러냐면 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아까 콜럼바인 사태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썼던 글이에요. 나는 이걸 두 가지 중요한 걸 배웠는데 첫째로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도 힘과 용기로 버텨나가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인데 어떤 고충을 피하지 않고 이게 딱 겪었을 때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크게 큰 동력이 돼서 새로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슷한 일을 실제로 겪게 되면 무지무지 큰 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더러 물어봐요. 제가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전거 사고로 꽤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한 열흘 정도 의식이 없을 정도로. 근데 사고가 난 게 사고가 난 거 혹은 나지 않고 그걸 피하는 거 가운데 어떤 걸 택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게 괜히 객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난 걸 택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희가 왜냐면 죽진 않았으니까. 죽지 않은 대신 그 사고 이후에 얻은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몇 가지 심정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 몸이 다친 거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일은 다신 겪고 싶지 않은 사건들, 다신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헛된 세월이라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부터 어떤 교훈을 갖다 얻어낸다면. 거의 끝나가는데 전망 이제 표절 사건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제 생각은 이건데요. 전 미술 표절 논란은 추후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대로 표절 사건을 무지무지 부풀리는 사람들이 대개는 SNS에 있는 비전문가 집단이 많고 그리고 이것도 이미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표절한 작가를 갖다가 응징한다는 데서 오는 그 정의감의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일반인들도 가담하고 그 언론도 가담하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거든요. 아무도 안 져도 솔직히 되고. 게다가 이 구조가 대개는 그 익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고 그건 아래서 적었구나. 이게 선악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다 뛰어든다는 거고 이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건데요. 그러니까 창작 환경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표절에 대한 그 감각이 되게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창작 환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표절해도 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전과 달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을 하려면 창작이나 출력물을 내놓으려면 어떤 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창작자들이 받는 입력,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진짜로 무지무지 많아졌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대개 저작권이 있거나 아니면 기성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서 표절 작가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미술품이 있으면 그 미술품을 거의 그대로 옮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뭐 젊은 작가들이나 미대생들은 어떤 이미지를 큰 의미 없이 이건 내가 그냥 그대로 그린다 해서 그린 다음에 낸다니까요. 근데 이게 표절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무튼 창작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작품 제목에다가 애프터를 써주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프터 반고 적게 되면 반고의 영향을 받거나 반고의 작업을 전유해서 작업을 한 거다라고 단서를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특히 요즘 그러니까 이미지 과포화 시대 사람들 창작자들은 이 생각 없이 작업을 해요. 정말 악의가 없어요. 아무런 악의도 없이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같이 표절 사건에 지목될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창작 환경의 변화에 따른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독점적인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도상을 자기적으로 갖고 왔다가 표절 사건으로 몰리는 거랑은 양상이 다른 겁니다. 그건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럼 그 당신은 표절 사건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 모든 표절에 대해서 관용적인 입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표절은 있습니다. 표절이 있어요. 그 사례를 제가 갖고 올게요. 이거는 제가 봐도 표절이에요. 엄밀히 봐서. 이거는 제가 사실 서울에서 어떤 작은 갤러리를 한 몇 해째부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작가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그리는 작업을 해 오더라고요. 봤더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이게 자칫하면 요즘에 창작 환경의 변화라는 키워드로 기획 전시를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애프터 뭐라고 해서 제목을 달자라고 해서 작년에 하려던 전시가 미뤄져서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이미지 보고 그린대요. 그래서 제가 탄 전시 제목이 애프터 출처 미상인데 출처를 잘 모르겠는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리는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어떤 여자 이미지 가운데 토르소 부분도 아니에요. 엉덩이랑 이 하체, 이 무릎 위까지만 잘라가지고 이 사람이 따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모호할 수 있지만 이건 표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고스란히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렸다. 이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표절이 될 수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창작 환경의 변화의 사례로 제가 그냥 이걸 갖고 온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다니까요. 미국에는 이렇게 이미지 과포화 시대에 난 다른 과포화된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그리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990년대인가? 그때 그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전용이나 전유로 보통 얘기가 되는 남의 이미지를 갖다 그대로 그리는 미술의 시대가 한 그때부터 열린 건데 그 대표적인 작가가 리차드 프린스라는 작가예요. 근데 리차드 프린스가 뭐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말보로 광고를 찍어가지고 자기 작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표절이겠어요? 아니지. 왜냐면 말보로 광고판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표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최근에 어떤 걸 했냐면 또 다른 이미지 플랫폼 중에 광고판 말고 그 뭐가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그대로 출력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인스타그램에도 댓글 날 수 있죠. 리차드 프린스에서 자기가 댓글 다 단 다음에 얘를 출력을 해가지고 작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작품에 1억 원에 팔려서 이럴 수가 해가지고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분노한 사람들 가운데는 수어사이드 걸즈라는 어떤 단체 같아. 여기서 이 사람 거를 자기는 똑같이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어떤 9만 불짜리 거의 1억이죠. 이거를 우리는 90불에 판다라고 해서 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술의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90불짜리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왜냐면 리차드 프린스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갖다가 출력해서 자기 작품으로 냈다라는 아이디어가의 독창성이 이미 있는 거고, 리차드 프린스라는 네임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수어사이드 걸즈를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90불이 아니라 9불에 팔아도 안 팔리죠. 팔릴 수도 없고 팔려도 비평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이 두 가지 사례는 요즘에 이미지 과포화 시대에 이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자기 작업으로 전유한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창작 환경의 변화의 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성공 사례지만 역시 논란이 되는 갖고 온 거고, 여기 있네. 이건 2015년도에 잠깐 이름을 말하진 않을게요. 아르코 미술관이 아르코
국호에서 예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웬 어떤 공모전, 청년 공모였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당선된 작가예요. 2015년도인가? 근데 이게 그래서 당선작은 전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했기 때문에 그 받은 돈으로 전시를 하게 되는데 전시를 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건 표절 같다고. 그래서 비교된 사람이 이거야. 미국 작가야. 우리나라 작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인데 작업을 했으면 걸리기 딱 쉽잖아요. 근데 미국이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를 갖고 우리나라 작가가 작업을 할 경우는 미국 작가가 아주 유명한 경우 아닐 경우 걸리기가 좀 어렵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절은 비평적인 수혜나 그 금전적인 수혜를 몰래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표절이 성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우연의 일치로 보기 너무 어렵죠, 그죠?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 판 두 개를 붙여놓고 그 가운데다가 정사각형, 그러니까 하얀색 판인데 그걸 끼우고 양쪽으로 그 강목을 네 발로 해가지고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어요? 이건 어렵지. 그래서 적어도 전시는 이미 했기 때문에 물 건너가 버리긴 했는데 수상 자체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선자한테도 작품을 베낀 게 맞다라는 진술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표절일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드린 바 제가 전망한 바 앞으로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 말고는 표절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안 걸리게 합니다. 최대한 안 걸리게 한다고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공교롭게 거의 같은 시기 혹은 꽤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독점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오다가 불행을 맞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갖고 왔고요. 끝났나 보다. 이건 뭐냐면 질문 이쪽을 하시라고. 저는 발표 끝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희 선생님.